오늘 또 반가운 분이죠.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안유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방송하기 전에 네. 과일을 좀 드시고 달게 멜론 먹었습니다. 네, 네. 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컨디션이 좋을 거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약발이 한 30분일 거예요. 좀 짧은데. 네. 네, 일단 요즘 그 화두가 되고 있는 게요. 네. 그 중국의 그 디지털 위안화와 네. 관련해서 그 한쪽에서는 이게 앞으로 전 세계의 어떤 흐름을 바꿀 아주 중요한 어떤 그 현상이다, 네. 시도다 이런 네. 얘기도 있고요. 뭐 좀 폄하하는 분들도 있고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 DCEP라고 해요. 디지털 커런시, 일렉트로닉 페이먼트, 전자결제. 네. 디지털 통화, 전자결제. 이게 약칭이 DCEP고요. 근데 보통 다른 나라, 다른 국가들은 CBDC라고 표현을 해요.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근데 유독 중국만이 DCEP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거의 하는 것들은 똑같고요. 그래서 그냥 아주 쉽게 표현하면 디지털 현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폐의 역사를 보면 초기에는 실물이 화폐였잖아요. 뭐 조개 화폐였잖아요. 그렇죠. 후에 금, 은 이렇게 뭐 철, 동 이렇게 왔잖아요. 후에 법적 통화라서 종이 화폐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폐의 매개체로서 행식이 종이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 종이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할 때 한국에서 원화화폐 발행한다면 저기 한국조폐공사라고 있어요. 거기서 기계를 돌려가지고 설계한 화폐 도안을 갖다가 찍어내기 우리 호주머니에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조폐공사 이런 회사 없어지겠죠. 이제는 전자 발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화폐가 컴퓨터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디지털 커런시 EP라고 해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알리페이 많이 들어보셨죠? 뭐 텐센트페이. 아니요. 알리페이, 텐센트페이 안 들어보셨어요? 아, 용어를 아니, 중국 사람들이 뭐 알리페이 쓴다. 그럼 많이 들었죠. 예, 그 차이를 아세요 혹시? 우리 지금 아니요, 말하는 잘 DCP하고. 그게 뭐 알리페이하고 웨이페이하고 카카오페이는 같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현금으로 네. 일단은 집어넣어야 그게 어떤 돈이 형성이 되고 네, 금액이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나눠 쓰는 거잖아요. 카카오페이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은행에 계좌번호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카운트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러면 은행에 어카운트가 없는 사람들은 카카오페이나 알리페이나 웨이페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DCEP라는 거는 법정 통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금을 거절 못하는 것처럼 이거는 그냥 거절 못하는 법적 통화예요. 근데 카카오페이나 알리페이나 웨이페이를 안 받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 가게는 안 받습니다. 그렇지. 근데 이거는 디지털 현금은 종이 화폐하고 똑같은 법적 통화이기 때문에 가게에서 거절이 불가능해요. 단지 그냥 종이에서 컴퓨터 안에 전자 형태로 변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면 화폐의 역사 중에 발전이 종이 화폐까지 왔다가 이제는 그게 안쪽으로 가서 앞으로 종이 화폐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문 용어로 하면은 M0가 우리가 본원 통화라고 하잖아요. 네. M0가 과거에 종이로 발행이 됐는데 이제는 이 현금이 디지털 컴퓨터 안에는 어떤 숫자로 변해버린 거죠. 그래서 화폐의 형태가 전자로 갔다. 그래서 이름이 DCEP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사이버머니 뭐 여러 가지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그 선전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5명에게 뭐 1인당 한 34,000원씩 줘가지고 뭐 사용하게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숫자는 뭐 작네요. 크진 않은데 이런 게 뭐 의미 있는 행위일까요? 그래서 이게 중국에서 사실 2014년부터 그 중국인민은행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커런시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백서도 위안화 백서라는 것도 출판했고요. 그래서 디지털 연구소를 만들어가 지금까지 해서 지금 6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개념 정리 그리고 이 모델을 어떻게 갖고 연구하다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속화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가속화한 배경이 리브라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조급해진 거예요. 만약에 리브라 전 세계 20몇 명이 쓰는데 그 리브라라는 게 뭐냐면 가상화폐의 기반인데 거기에 이렇게 몇 개 주요 통화들을 비중을 넣어서 리브라 가치가 결정이 돼요. 근데 거기 위안화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러면 IMF에서 발행하는 SDR 거기는 위안화가 있잖아. 10.92%. 근데 리브라는 그 가치를 계산할 때 있잖아요. 거기에 위안화를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글로벌한 머니가 될 수 있는데 위안화가 그게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게 디지털 통화 혹은 통화의
파워를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국 폐지기 시작해서 작년부터 굉장히 빨리 추진해서 올해 4월부터 바로 시범 사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4월에 항주에서 그 공무원들 있죠. 네. 공무원들이 월급 보면 교통비라는 게 있어요. 그 교통비를 DCP로 한번 주기 시작해봤어요. 한번 써보는 거죠. 공무원들 기반에. 공무원들의 신용이 다 확정된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써봐서 별로 문제가 없네. 근데 일반인을 상대로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논리가 뭐냐면 항상 나라가 크기 때문에 한 번에 확 해버리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나라가 크고. 그래서 그렇지. 먼저 작은 범위에서 해보고 문제 없네. 조금 더 키워보고 문제 없네. 이러면서 맨 나중에 전국으로 확산해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 써봤잖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민간인 상대로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래서 이번에 그 심천에 로후치라는 데서 여기만 강남구 이렇게 잘 사는 구예요. 거기서 자기 1,000만 위안을 자기 재정에서 1,000만 위안을 자기 구에 있는 일반 주민들한테 여기 말하면 우리가 재난지원금처럼 뭐 40만씩 줬잖아요. 그것처럼 줘야 되겠다. 근데 그만 인구를 다 줄 수는 없으니까 중국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버섯 지원 줄 때도 로또처럼 했어요. 당첨된 사람만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 한국이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예, 근데 근데 난리 중국- 나지. 못 받은 사람들은 어떡하라고. 그렇죠. 중국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한 거예요. 로또 추첨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명, 딱 5만 명. 그래서 1,0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한 17억이 돼요. 1,000만 위안을 5만 위안, 200위안, 200위안. 한 5만 명한테 200위안씩 줘요. 아, 근데 500명에게. 5만 명, 5만 명. 5만 5만 명에게. 명한테 당첨이 되면 200위안을 받는데 원화로 34,0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언덕 일주일에 다 써버려야 돼요. 8월 12일부터 8월 16일까지 3,389개 가게에서 먼저 해보는 거예요. 쓰게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일반인들을 상대로 한번 써본 거죠. 그래서 중국어로 홍보라고 하거든요. 빨간 봉투.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비권 같은 거, 상품권 같은 거. 그렇지. 지역 우리 화폐. 예, 이런 그런 거 해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며칠이죠? 18일까지 다 써야 돼요. 5만 명이 그 돈을. 예,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유효기간이 있네, 그것도. 일주일 동안 다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일반인 상을 써봤고요. 내년에 이제 동계올림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한번 또 본격적으로 범위를 또 더 크게 해서 그때는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또 외국 결제도 많이 발생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해봐야 문제점 발견하니까 계속 시범 사용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확대하면서. 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디지털 화폐 자체의 그 어떤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무슨 우리 옛날에 그 도토리 그 네. 싸이월드에서 사듯이 네. 이것도 그럼 지금 우리가 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걸 어떻게 공급을 하고 어떻게 그걸 받을 수가 있을지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럼 걱정하는 질문할게요. 종이돈을 지금 원화 우리 대표님이 종이 원화가 필요해요. 네. 어떻게 해요? 그 종이 현금 가지려면 종이 그러니까 돈 대신 이제 받잖아요. 예. 그 뭐 예를 들어서 급여가 됐든 뭐가 됐든 아니 그 질문 아니고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 한국은 신용카드 다 되기 때문에 보통 지갑에 현금이 없잖아요. 네. 근데 대표님이 현금을 딱 쓰겠다고 생각하고 현금 받으려면 어떻게 하냐고. 현금을 받으려면 지갑에 원화 현금 넣으려면 어떻게 하냐고. 은행 가서 찾아와야죠. 그렇죠. 네. 그럼 DCB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 은행에서 네. 그걸 이제 그만큼 사이버 머니를 받아서 네, 사이버머니를 하면 안 되고요. 그치. 그것도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DCB라고 해야 돼요. DCB. 예, 똑같은 거예요. 우리 현금 받으려면 은행 가서 현금을 찾는 거잖아요. 똑같이 해요. 그래서 중국인이 그냥 DCB도 두 가지 방식대로 분배를 해요. 이제 그 질문 한 거잖아요. 하나는 은행을 통해 상호은행 통해서 배분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은행 계좌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럼 은행 계좌에 있는 사람들이 가서 옛날에 가서 그 현금을 이렇게 받는 것처럼 이번에는 그냥 핸드폰 안에 있는 전자지갑으로 숫자로 받을 뿐이에요. 그냥 종이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두 번째 다른 게 있어요. 이거는 과거에 우리 종이 화폐 받는 거 똑같잖아요. 두 번째는 이걸 우리 전문 용어로 어카운트 베이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DCP를 발행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말씀하는 거는 전통 종이 화폐처럼 어카운트 베이스로 가서 상업은행에서 받아오는 거고 하나는 중앙은행이 직접 개인한테 발행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상업은행이 과거에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누가 나한테 우리가 중앙은행 찾아가지고 누가 종이돈을 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돼요. 왜냐면 토큰 베이스. 이게 그러니까 상호은행으로 발행하는 거는 상호은행의 개인들이 신용이 다 있으니까 별로 검증 절차가 엄격하지 않아도 돼요. 거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신용이 다 된 사람. 근데 그거 알아요? 전 세계에서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 거의 인구의 절반이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뭐 어카운트 베이스로 디지털 현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도 있잖아요. 은행에 계좌하는 사람들. 그럼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한 게 그거 토큰 베이스라고 해요. 그럼 그거는 그 사람이 신용이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은행 안에 있는 시스템이 검증한 시스템이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는 게 암호화 기술이에요. 그래서 혹자는 DCP가 블록체인 기술을 했다는 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우리말하면 종이 또 보면 이렇게 이런 불빛에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위조, 이렇게 판단. 위조고 거기에 있어요. 종이 또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진짜는. 그럼 우리 DCP도 그런 판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아무나 발행한 DCP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그렇지. 들면 그래서 종이 또니 보면 진위를 판단하는 것처럼 그 DCP도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암호화 기술이에요. 그건 중앙은행의 기술로 하는 거예요. 근데 어카운트 베이스는 그런 문제가 덜하죠. 왜냐면 신용이 그래서 검증도 간단하고 빨리 되고 이쪽은 토큰 베이스는 굉장히 복잡해요, 기술이. 예. 그럼 이렇게 이제 그 시범적인 사용이 되고 있고 이러한 뭐 실제 사용자들도 그렇고 그러한 것을 뉴스로 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국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중국 사람들은 워낙 현금이 없는 생활에 원래 너무 QR 코드를 가지고 했었죠. 예, 워낙 월제페 알리페이를 거의 생활 중에 90 몇 프로가 다 썼어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해야지? 아, 그냥 더 편해지는구나. 더 편해지고 이건 또 알리페이와 월제페는 인터넷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인터넷 없어져도 다 결제가 돼요. 왜냐면 그게 무선 통신 기술이라서 NFC 기술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인터넷 없이도 되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 가서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또 더 좋은 게 대표님 핸드폰하고 제 핸드폰을 이렇게 부닥치면 그 중국어로 펑이라고 해요. 이게 또 결제가 돼요. 이처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돈을 선물해 줄 수도 있는. 그렇죠. 왜냐면 카카오페이 하려고 인터넷이 돼야 되잖아요. 카카오가.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부닥치면 결제가 둘이 하는 거예요. 되게 편해져. 그래서 그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 국가들 여러 네.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네. 국가들이 요 기능 때문에 오히려 더 상당한 편하죠. 왜냐면 어카운트가 필요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네. 전망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빠르게 중국에서 치고 나가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다른 나라들도 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리브라로 미국에서 그렇죠. 시작했지만 네, 어쨌든 네. 미국 정부에서 좀 제약을 네. 가해서 그 어떻게 될지 뭐 이런 전망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다른 나라들의 상황은? 지금 전 세계 16개 넘는 국가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고요. 실제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 어떤 단계냐면 개념 정리. 왜냐면 이게 법정 통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래서 특히 달러 같은 경우에는 개념 정리가 어려워져요. 이게 위안화는 아직도 국제 통화 뭐 IMF, SDR 통화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국제거래에서 사용하는 비중이 2%도 안 돼요. 누가 위안화를 받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개념 정의가 쉬워요. 우리만 쓰면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 우리 알아서 우리. 근데 달러는 전 세계 기업, 중앙은행, 시중은행, 개인, 가게 다 달러 쓰면은 어떻게 되죠? 이건 미국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이건 세계 기초 통화이기 때문에 이거 함으로써 오는 여러 가지 영향 요인들을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 자금 세탁이라든가 이런 걸 어떻게 해. 이게 개념 정의가 하기가 힘들어지는 국제 통화는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위안화 국제화를 추구하는 중국에 있어서는 지금 덜 국제화됐을 때 DCP라는 게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달러가 이제 CBDC로 가려면 외국의 CBDC라고 합니다. CBDC로 가려면 혼자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해관계자들 국가들하고 토론하면서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서로 결제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죠. 국제관에서 뭐 칩스니 스위프트니 이런 것들 다 같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작은 세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나라 대부분 개념적이고요.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금 시범 실행 꼭 하려고 하고 태국도 이거는 후진국도 굉장히 빨리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은 내년 말에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원래 더 빨리 할 수 있는데 다른 걸 좀 더 고민하는 것 같아요. 어떤? 뭐 예를 들면 한국이 원화 단위가 크잖아요. 그 리도미네이션을 해가지고 단위를 축소시키면서 할 우리 가능성이 화폐개혁. 예, 화폐개혁과 연만 맞물려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하시는 그 다른 출연하시는 그 네. 교수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네. 디지털 화폐로 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아마 이 화폐 개혁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다. 네.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예요. 그렇지. 그 우리 부가 줄어드는 거죠. 예. 근데 또 다르게 보시는 면도 있더라고요. 그 네. 과거에는 이런 화폐 개혁을 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 현상 때문에 그 뭐라 그럴까 그런 문제들이 많았지만 그거를 이렇게 기간을 좀 넉넉하게 잡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은 또 최소화시킬 수 있다. 크게. 단계적으로 CBDC로 단계적으로 아니 화폐 개혁.
화폐 개집 CBDC와 맞물려서 한다니까요. 근데 그게 단계적으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예를 들면 10,000원이라는 게 단위 이미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000원에서 다시 10,000원이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 김밥 팔아서 부자 되기 힘든 이유를 아세요? 1,000원짜리 팔잖아요. 그럼 1,000원짜리 팔아서 얼마를 팔아야 우리가 예를 들면 강남에 20억짜리 집 팔겠어요. 근데 내가 부가가치가 높은 걸 팔면은 그게 마진율이 높으면 이게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익을 조금 조금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것처럼 단위가 100원에서 내가 100원에서 1,000원 가는 거는 쉬워요. 근데 10,000원에서 20,000원 가는 건 난이도가 더 어려워요. 이미 크기 때문에. 근데 이게 돈을 단위로 확 줄여버리면, 예를 들면 10,000원짜리가 100원 됐잖아요. 그냥 100원에서 다시 10,000원 가는 건 되게 쉬운 거예요. 근데 10,000원에서 다시 10,000원 가는 건 어렵거든요. 한 번 더 올라가는 건 어려울 거예요. 공간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단위를 줄여버리면. 돈을 찍어내도 티가 안 나거든요. 근데 만약에 10,000원에서 돈을 찍어버리면 바로 20,000원 갚아버리고 이러면 바로 이게 인플레이션이 금방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암흑의 자금들. 네. 그런 것들이 빨리 현금화를 해야 되니까. 이런 또 이게 지하 금융이 그렇지, 지하 양성화되면서 그게 또 돈이 원래 돌지 않았던 게 확 나오면서 또 그래서 보통 지하 금융을 잡느라고 화폐 개혁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디지털 그러니까 화폐 그러니까 꼭 위안화를 떠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16개국이 지금 좀 실행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도 이제 뭐 내년도에 한다 그러고 이러한 현상들이 됐을 때 정말 이 화폐 개혁이라는 것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화두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없이 중국은 그거 없이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화폐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거는 한국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고 뭐 DCP하고 CBDC를 할 거예요. 일반 국가가 CBDC라고 하니까 CBDC 하는 국가들이 화폐 개혁 고민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화폐 형태가 전자 형태로 변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한국은 단위가 좀 높다 보니까 한국 워낙 단위가 커서. 근데 그거 아세요? 저는 미국에서 왔잖아요. 제일 힘든 게 단위였어요. 아, 그래요? 이게 만 단위로 생각하면 계산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지. 숫자가 일단 크니까. 네, 이게 너무. 근데 그렇다고 저는 지금 화폐 개혁을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내 지금 자산을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그러한 계속 그 네. 기술의 진보 이런 것들을 네. 적용하려면 가장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이 화폐의 단위가 높다는 거. 걸림돌은 안 되죠. 그냥 걸림돌은 안 한국 돼요? 정부, 문재인 정부가 돈을 많이 찍어냈잖아요.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가를 누군가가 치러야 되잖아요. 이러한 걸 대가를 치르기에 가장 좋은 게 화폐 개혁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어떤 나라들 화폐 개혁하죠? 옛날 많이 들어봤죠? 어떤 나라 화폐 개혁해요? 망하는 파산하는 나라들이 많이 해요. 북한 같은 나라들. 그다음에 저 구소련도 루브라 그때 화폐 개혁했죠. 원래 루브라 다 버린 거예요. 또 새로운 돈 발행해요. 그게 뭐 기득권들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실 화폐, 그러니까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문제됐던 게 그 모든 게 추적이 되는, 그러니까 모든 개인 정보가 노출이 된다는 거, 국가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미국이 달러의 패권 유지를 위해서 그게 용인을 하겠는가. 이 두 가지 이슈가 참 컸었잖아요. 미국이 용인하냐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두고만 보겠느냐. 디지털 화폐가 활성화되는 거를. 첫째, 사람들이 중국에서 일당 독재 국가니까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일당 독재가 사람 컨트롤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다. 이런 얘기 많이 떠돌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종이돈으로 발행했을 때는 종이돈이 일단 발행된 다음에 그 돈이 어디 가는 걸, 특히 소액결제, 소액으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모니터링 누가 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종이돈은 익명성이 확실히 보장돼요. 근데 아무리 종이돈이라도 대량으로 그의 규모로 할 때는 추적이 돼요. 왜냐면 그게 종이돈이 번호가 있거든요. 시리얼 번호. 그걸로 추적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작은 돈 하는 거는 비용이 안 맞죠. 추적하는 비용은. 그래서 안 하거든요. 익명성이 보장이 되게 지하금융이 보통 현금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로비할 때도 라면 박스에 돈을 넣어서 갖다 주잖아요. 그것처럼 그 DCP를 하게 되면 어떤 로비를 할 때 못 하겠죠. 그게 다 추적이 가능해지니까. 그래서 사회를 더 좋게 말하면 더 깨끗하게 하는 게 있어요. 로비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지겠죠. 다 추적이 돼 누가 감히 DCP로 로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쪽으로 말하죠. 공산당이
일당 독재니까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한다.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는 꼭 DCP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마음 먹으면 추적하고 싶으면 어떤 사람 다 추적해요. DCP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DCP일 때 경우에는 더 쉬워지는 거지. 좀 비용이 더 줄어들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디지털 화폐를 반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논리 가운데는 이제 정부들에서, 그러니까 꼭 중국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정부들이 내 개인 정보를 모든 걸 다 꿰고 차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저항감이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소가 될 것이냐. 뭐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이렇게 좀 뭐 막는 방법들도 있고. 그거는 실제 기술적으로 그렇게 가버리면 막는 방법은 법밖에 없어요. 법으로 해야 된다. 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네. 근데 뭐 이걸 어쨌든 뭐 중국만이 아니라 각국의 나라들은 이 디지털 화폐를 활성화시키는 게 이익이라고 보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당연하죠. 아니,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왜냐면 중국 사람들 중국 가면 모든 게 다 오픈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어느 정도 하면 어떤 얼굴 결제하니까 무슨 말이죠? 나의 비헤이비어를 다 한다는 거잖아, 24시간. 그럼 생각하면 되게 공포스럽고 무서울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실제 중국 가보세요. 중국 사람 하나도 공포스러워 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게 트레이드 오프, 이해상충이에요. 내가 편리함을 요구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정보가 더 소중해서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 걸 많이 감추면서 가는 게 나의 생활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냐. 우리 대표님은 어느 게 나아요? 내 거 많이 안 주고 좀 불편하더라도 그게 그래서 중국이 디지털 경제가 빨리 가지만 미국, 한국 이런 나라들이 지금 핀테크나 디지털 경제가 늦게 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민주주의 국가는 인권을 내서 개인 정보가 중요하다 해서 안 주잖아요. 그래 뭐 디지털 경제가 어떻게 갑니까? 디지털한 건 빅데이터고요. 빅데이터를 갖고 와야 일단 하잖아요. 근데 데이터를 안 주잖아요. 그리고 많은 것들이 새롭게 못 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 가면 현금 돈을 다 동전을 쓰잖아요.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내 거 좀 오픈하더라도 이렇게 편리한 게 좋은 건지, 이건 각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민주주의 국가하고 저 중국의 차이가 어디 있냐면, 민주주의 국가는 어느 거 할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 선택이 맡기는데 중국은 내가 중앙정 원하면 그냥 확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빨리 가는데 다른 나라 보기에는 무서워 보이는 거죠. 근데 중국 사람 실제 인터뷰하면 무섭냐? 전혀 거기에 대해 불편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안 하고 굳이 내가 감출 게 없으면 오히려 내 정보를 희생하더라도 편하긴 해요. 정말 편해요. 현금이 하나도 필요 없잖아요. 근데 미국 내가 생활해 보면 난 그 동전이 무거워서, 근데 항상 동전이 있어요. 어떤 데서는 그거 안 받아요, 카드를. 거기는 현금은 항상 있어요. 근데 항상 그 잔돈이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듭니까, 관리하기가. 그래, 불편해요. 나는 불편해요. 근데, 만약에 중국에 저런 것들이 공포스럽다 이러면 못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디지털 화폐가 이제 하나의 그 미래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중심축으로 흘러가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면, 네. 그게 확실해진다면 지금 진행되는 속도나 현황으로 봐서는 중국의 어떤 성장, 이게 상당히 무서울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서 빠를 수밖에 없죠. 네. 하여튼 뭐 한국도 뭔가 대책들을 세워서 빨리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건 어차피 역사의 흐름인데 내가 맨날 개인정보 보면 앞세워서. 근데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 보면은 개인들의 어떤 그 이동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 제한을 하면 거기에 반발하는, 네. 정말 과격하게 반발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맞아요. 이제 또 민주주의 맞아요. 생각 때문에 맞아요. 개인이 더 중요하다고 맞아요. 생각하니까. 개인의 이런 자기의 이 정보 보호가 훨씬 더 경제적 가치보다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국민의 선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가게 될지 분명히 그건 장벽이긴 하니까 그거 무시하고 진행할 수는 없거든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상당한 수가 그렇게 반대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마치 중국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간단한 예를 들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옷을 하나 만들어도 과거에는 똑같은 옷을 만들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 이런 티셔츠를 1억 장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남기잖아요. 이게 좋아요? 아니면 대표님만의 티셔츠를 만들어서 하나 딱 대표님한테 제공하는 게 좋아요? 개인의 입장에서. 일단 고객 맞추며. 맞추며. 그러니까 그거죠. 가격은 똑같아요.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근데 대신에 이 셔츠는 나만의 셔츠야.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고객 맞추면 셔츠를 만들어 주려면 우리 대표님의 데이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데이터를 안 주고 어떻게 고객 맞추면 상품을 하냐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게 네. 하여튼 사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개인정보보다는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민주 국가들에서 이게 조금씩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한국도 뭐 이렇게 동선 확보라든가 그 알린다든가. 그래서 유럽에서 한국 이번에 코로나 방역 그 메커니즘은 유럽에서는 할 수 없다.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죠. 이게 카톡으로 다 알려주고 추정하고 이거는 개인 인권 침해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코로나 이런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저는 이래요. 국가적 이익이 우선이 아니에요. 개인의 이익이 우선이 돼야 돼요. 전 왜 나한테 그래요? 아니 이게 우리가 퀘스천이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대다수는 국가가 없으면 개인이 있습니까? 아마 많은 수의 네. 분들은 아마 국가의 이익을 이렇게 우선시 하겠지만 또 일부 분들은 그걸 반대하는 의견을 가질 수 있는데 그냥 마냥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들을 설득하는 어떤 작업이 있든 아니면 시간이든 이런 게 필요하겠죠. 이게 민주국가들에서는. 그게 그렇죠. 이제 아마 어디- 경쟁의 차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새로운 분야에서. 의논하면서 민주주의는 의견을 들으면서 서로 상의해서 협의해서 가는 메커니즘이 그게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고 중국은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중국에서의 그 디지털 화폐 이거는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진행이 돼가고 있다는 거. 네. 예.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강 건너 남의 불구경 하듯이 할 수 없다는 거. 우리도 어떤 식으로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들이 지금 빠르게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반대하는 분들도 설득하든가 막 어떤 불만이 나오든가 해야 그 다음 설득을 하든 뭘 하든 하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틱톡이 뜨거운 이슈로 올랐죠. 뭐 그 이후 화웨이도 뭐 제재를 받고 있고요. 지금 근데 틱톡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전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인수하네, 반대하네, 뭐 별의별 말이 있었는데. 틱톡은 일단은 그 오라클이 약 12%, 그러니까 틱톡이 해외 법인의 12% 지분을 갖고 그다음에 그래도 뭐 회사는 계속 쯔지의跳动이라고 하죠. 중국어로 바이트댄스 거기서 뭐 계속 대부분 지분을 갖고 가는데 오라클이 10% 갖고 가는 이유가 그 해외 고객들이 데이터를 오라클이 관리하게 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자꾸 계속 중국이 빼간다 이러니까. 그래서 오라클이 트럼프도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렇게 가는 걸로 하는데 근데 몰라요. 왜냐면 중국 정부가 지금 동의를 안 한다 이런 아직 안 이야기도 했어요.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이게 정치적 이슈가 돼버렸어요. 이게 틱톡이. 네, 그렇죠. 사실 트럼프의 틱톡 제재에는 페이스북이라는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그게 이번에 되게 재밌어요. 그 청문회 국회 청문회에서 미국 국회의원들이 질문했어요. 중국의 이 기업들이 미국의 고객 데이터를 빼가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인텔이나 이런 다른 아마존이나 이런 다른 그 IT 기업들은 없다 그런 일이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한 명이 빼간다고 말했거든요. 그게 페이스북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틱톡이 페이스북 경쟁의 상대자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게 스냅챗 1위고 그렇죠. 2위가 틱톡이고 3위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근데 이게 페이스북의 저크버거가 트럼프 팬이에요. 완전히. 트럼프도 말은 안 해도 페이스북 팬인 거예요. 틱톡을 죽이는 게 페이스북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다가 트럼프가 처음에 계산을 페이스북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페이스북이 자기 편이니까. 트위터는 반 트럼프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가 후에 보니까 내가 틱톡을 죽이면 내가 대선이 안 될 수도 있겠네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트위터에 힘이 있으니까. 네, 틱톡에 젊은 층이 쓰는 거예요. 10대, 20대들이 틱톡을. 그럼 젊은 층 티켓을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없애버리려고 가다가 그래서 인수하는 쪽으로 가다가 간 거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조금 용두 3위가 됐어요. 용두 3위.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뭐라고 해야지 알죠?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 또 이쪽도 챙겨야 되고. 중국이 반대를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이게 틱톡도 막 강하게 나올 때 있어요.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외국 기업한테 안 맡긴다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래서 불확성이 존재하는데 지금 가닥은 오라클이 하는 걸로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처럼 뭐 100% 지분을 넘기는 게 아니라 아니 12%. 12%만 넘기면서 소수조조 데이터 관리. 그것만 이제 알아서 너네가 해라. 근데 왜냐면 중국에서 그걸 문제로 제기했으니까 자꾸 데이터를 빼간다고 하니까. 그럼 중국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뭐예요? 원래 안 가져간다고 그랬을 거 아니야 원래는. 중국은 이런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순수 그 자체, 그러니까 우리도 필요는 없으나 이거는 순수 시장 행위가 돼야 되는데 어떤 정권이 중간에 가입을 해가지고 팔아라 말아라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시장에 맡겨야 되는데
왜 우리 기업을 갖다 이래라 저래라 하냐 이거죠. 그럼 일단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 행위. 정치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네. 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가 없다. 그렇죠. 이걸 인정하면 네. 나중에 똑같은 일들이 그렇죠. 반복이 될 수 있으니 그렇죠. 그래서 압력에 사례를 의해서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을 막 뺏어가는 거잖아요, 강제로. 중국에서 볼 네, 때. 어떤 루명을 씌워가지고. 그러면 지금 뭐라 그러죠? 지금 화웨이도 지금 제재를 강하고 있고 SIMC도 이제 이번에 좀 제재를 받잖아요. 지금 IT 기업들이 이렇게 압박을 받다 보면 그러니까 기술과 관련된 중국 기업들의 이 뭐라 그럴까? 이 신기술, 4차 산업 기술과 관련해서 좀 많은 장애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성장 속도가 지금 아주 빨랐었는데. 일단 SMIC는 아직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냥 논의하고 있는데 그거는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블랙리스트에 올리냐 안 올리냐. 화웨이는 블랙리스트 올라갔거든요. 계열사. 근데 SMC는 그게 아니고요. 수출 제한 기업. 무슨 말이냐면 미국 기업들이 이 SMC의 부품이나 이런 거 수출할 때 제한을 주는 거죠. 아직 블랙리스트는 아니고요. 그리고 상무부 홈페이지나 이런 데 가면 아직은 공식적인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는 맞아요. 어떤 제재 관리 대상으로서 모니터링하고 주목하고 있고 언제든지 뭐 블랙리스트 오를 수 있는 관계 그거는 그러니까 확실히 제재 쪽으로 가는 건 맞다. 그리고 화웨이가 확실히 지금 받고 있잖아요. 9월 15일부터 이제는 미국의 10% 이상 쓰는 기업들이 다 상무부의 동의를 받쳐야 화웨이한테 수출하는 걸 돼 있으니까 이미 시작이 됐고 화웨이가 그래서 TSMC가 공급을 못 하고 있고 칩을 그래서 그게 재고가 6개월, 8개월 이렇게 가니까 굉장히 화웨이가 절체절명의 상황에 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화웨이가 뭐 파산하고 망할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화웨이가 수익 구조를 보면은 이번에 인텔하고 AMD가 화웨이 공급을 허용을 했어요. 네. 근데 그게 PC 칩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스크탑 이쪽. 데스크탑. 그쪽은 미국이 절대적 우세니까 너네 상대 아니니까 저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화웨이는 그쪽이 약해요. 주로 레노버가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주로 데스크탑 쪽 이쪽이 비중이 뭐 전체 매출이 4%밖에 안 되니까 별로 상관없다 니까 동의를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화웨이 입장에서 나는 일단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기업이랑 일단 생존을 그렇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전략이 뭐냐면 그때 매출 구조가 주로 화웨이가 이번 2분기에 삼성을 초과할 정도로 세계에서 뭐 3억 대를 팔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지금 치명적인 타격 받았죠. 휴대폰 사업. 누가 화웨이 핸드폰 사겠어요? 구글도 안 그렇죠. 되고. 그리고 또 언제 단종될지 모른다는데. 단종될지도 모르고 칩도 이제 최신 못 쓰잖아요. 그렇죠. 최선진 핸드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타격이 크니까 화웨이는 지금 하는 게 데스크탑 쪽 늘리기 시작했어요. 일단 막 장사를 아무거나 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갈 수 있는 영역을 보니까 더 클 수 있는 게 데스크탑. 그러니까 이쪽으로 지금 좀 더 크리에이티브한 상품을 만들면서 비중을 높여가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미래 5G 시대에는 사물 인터넷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빅데이터 기반, AI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이쪽이 미래에는 디바이스가 다양화가 돼요. 그런 쪽을 선도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 계속 커지잖아요. 그렇죠. 5G 산업의 앞으로 가치가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1,700조 위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한 유니콘 기업이 나올 거고 기적 같은 기업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화웨이가 먼저 치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하고 손잡아요. 독일이 미국의 장비나 설비를 많이 안 써요. 그래서 눈치를 안 보고 중국과 합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피니언 독일 기업이 화웨이한테 미국이 내내 그럼 우리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걔네들 주로 자동차 모바일 칩 이쪽 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게 미래 사물 인터넷 쪽이거든요. 어차피 이제 자율주행이 되고 네. 하면 자동차들이 네. 이렇게 바뀌게 될 맞아요. 테니. 그래서 화웨이가 지금 자동차 쪽을 좀 키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휴대폰은 어차피 이제 제약이 그렇게 되니까 타격 클 수밖에 없죠. 앞으로를 보고 네, 이 미래 시장이 산업 먼저. 쪽에 특허를 더 갖고 가는 방법하고 지금 현존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일단 사람 많이 잘려요. 특히 해외에는 화웨이 직원 다 잘려요. 그래요? 사실 한국은 이럴 때 인재를 끌어와야 돼요. 이런 잘리는 화웨이에서 잘리는 인재들이라면 다 중국인들인가요? 아니면은 다 있죠. 현지인들, 중국인들 다 있어요. 근데 해외에 있는 중국인들은 중국 돌아가기 싫어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술자인데 이전에 해외에서 오래 살아서 본토를 가기 싫은 사람. 근데 기술자, 엔지니어 이런 사람 되게 좋죠, 사실은. 그리고 사람 많이 자를 거예요. 해외를 많이 정리할 거예요. 그래 대신에
데스크탑 쪽 키울 거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산업. 화웨이가 원래 그 기술자, 그러니까 엔지니어, 엔지니어들이 참 많은 기업으로 거의 유명하잖아요. 거의 뭐 70% 이상의 엔지니어들. 근데 이제 많이 이렇게 해고 정리가 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인력들이 뭐 한국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인력들이 있나요? 있죠. 한국은 왜 도움이 되냐면 한국은 지금까지 사물 인터넷 쪽 별로 안 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개인정보 보호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해본 기업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저는 잘 알아요. 한국의 은행들은 빅데이터라고 있어요. 센터. 한국 은행들 빅데이터 센터 하는 게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그건 빅데이터 기술 안 해도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빅데이터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인재가 별로 없다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와 네. 빅데이터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실시간이에요. 계속 생성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렇게 데이터가 뭐 쌓여서 많은 게 빅데이터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해를 No. 하죠. 실시간 계속 상생하는 데이터고요.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텍스트 데이터예요. 우리 빅데이터는 숫자를 생각했죠. 그렇죠. 아무래도 숫자. 막 숫자 막 이게 no. 텍스트. 우리가 뭐 카톡으로 우리들이 메시지 했잖아요. 그런 게 빅데이터예요. 그런 거 처리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도 실시간. 실시간. 그러니까 뭐든지 실시간. 이걸 해본 한국 엔지니어들이 거의 없을걸요? 내 보기에는 없는 거. 아니면 한두 명? 근데 화웨이는 그런 인력이 많아요? 중국에는 많죠. 아, 왜냐면 중국이 계속 이쪽으로 왔으니까요. 특히 AI 쪽. 근데 또 이런 반론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 그 뭐냐면요. 그 지금 어쨌건 진위 여부를 떠나서 중국의 그 기술 그 많이 빼간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미국에서 그런 이슈를 제기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어떤 그걸 핵심 요인으로 이렇게 채용하기가 겁나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제가 그런 질문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래요? 특히 한국에서는 결국 중앙일보나 이런 이렇게 이쪽에 있는 보수 쪽에 있는 신문에 그런 게 가장 많이 나가요. 뉴스가. 그 신문에 오피니언 글도 많고요. 근데 제가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 기술 안 준다 칩시다. 예? 그럼 중국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중국이 한국 기술 안 줘서 못 갈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다음 두 번째 퀘스천. 한국에 줄 기술이 뭐가 있죠? 한국이 중국에다 줄 기술이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5G. 5G? 중국이 더 많은데? 아니 5G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아무 기술이나 말씀해 보세요. 지금 뭐 기술 격차가 뭐 반도체 부분 외에는 뭐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특수 분야들 외에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제재하는 거잖아요. 너무 빨리 와버리니까 결국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14억이 넘는 인구가 이런 걸 경험한 본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 패권 국가들 보세요. 스페인, 뭐 네덜란드, 뭐 영국, 미국 이렇게 방대한 인구가 패권 국가 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우리 특히 근대에 와서. 근데 여기에 이게 승수 효과가 승수 효과가 너무 이게 뭐라고 해야지 이게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로 가는데 이게 너무 빨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하는 건데 중국은 아무 형편없는 아이디어도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일단 시장이 되니까 팔리니까. 근데 한국은 아무리 정확하고 정교한 아이디어 비즈니스만 맞은데도 실패를 해요. 근데 그게 다른 나라 똑같아요. 왜냐면 이게 그래서 반도체가 중국이 빨리 갈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는 돈을 태우는 산업이에요. 반도체가 성공하려면 자본, 인재, 기술이고요. 근데 자본이 일단 장기간 태울 수 있어야 돼요. 삼성이 성공한 거는 한국 정부가 밀어줬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자본을 계속 싼 자본을 제공했거든요. 이게 없으면 성공을 못 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반도체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사실 미국이 전 세계 반도체 산업에서 10년 전만 해도 24%였어요. 지금 12%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서 250억 달러 되는 우리도 이제 보조금을 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시장이 크니까 일단 돈을 계속 태울 수가 있고 돈을 태운 돈이 또 헛되지 않는 게 시장이 크니까 거기서 투입 비용을 다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돈을 태우고 못 태워줄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런 게임에서 중국은 선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인재나 한국에서 기술을 안 주면 다른 나라에서 안 주냐. 대표적인 독일이에요. 독일이 지금 뭐 메리켈이 200명 되는 기업가를 데리고 중국 가서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중국의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런지 알아요? 앞으로 미래 기술은 개발이 점점 힘들어져요. 그래 자본 태환이 더 필요하고, 예를 들면 과거에 10명의 엔지니어 있으면 했던 일들을 미래는 100명의 엔지니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의 엔지니어 1억 연봉이면 10억이 필요했잖아요. 그럼 100명의 엔지니어 쓰면 1억이면 100억 필요해요. 왜 더 늘죠? 주는 게 아니고? 기술이 어려워지니까요. 그게 기술이 더 어려워지고 그게 무얼 법칙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 64나노미에서 28 오는 건 쉬워요. 근데 지금 7나노미에서 5나노미 가는 거 하늘의 별 따는 게 돈이 고배로 들어가요. 돈이. 근데 이걸 태울 수 있는 나라가 이게 자체 시장이 없으면 이 돈을 못 태운다니까요. 그래서 미국이 5G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미국 다 민영 기업이 하잖아요. 중국은 다르잖아요. 네. 민영 기업들 보니까 미국 시장 가지고는 이 돈을 R&D 개발 비용을 커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국이 왜 빨리 갔냐면 기술이 그 R&D 투입 비용을 중국에서 그걸 다 벌어온 거예요. 중국 시장에서 그걸 다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재가 미국에 몰리잖아요. 왜? 미국을 좋아하니까. 중국에 제일 똑똑한 사람 가고 한국에 똑똑한 사람 가니까 인재는 미국에 몰리고 자본성이 제일 크고 액세스는 중국을 통해 해온 거죠. 거기서 저기 투입 비용 다 찾아온 거죠. 그게 퀄컴이나 브로드컴이라든가 미국의 그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가 60% 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네. 근데 앞으로 기술은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게 힘들게 중국이 빨리 갈 수밖에 없으니까 독일이 보니까 독일도 인구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토니 블라이어 영국 총리가 그런 말을 했다니까요. 이제는 중국의 발전을 막 못 막는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커진 중국이 대체 세계에 대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 이걸 우리가 알고 대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토니 블레어? 네. 아니, 이제 말하는 거 보세요. 이미 여전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인간이, 한 사람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어떻게 최대한의 우리가 원하는 거, 이익이 되는 걸 얻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중국을 설득해서 우리 쪽으로 가치관이 가도록 우리가 같이 노력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 큰 중국이 세계에 주는 이미지, 의미가 뭐냐. 여기에 대해 우리가 대비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막으려고 노력해서는 이미 더 이상 안 되고. 네,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거죠. 있고. 예. 그 상태, 이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네. 그 상태에서 어떻게 네. 협력 관계를 만들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가치관을 가게 하는 쪽으로 노력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만약 위험하다고 판단할 때 우리가 다른 나라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이런 거 빨리 그래서 고민하는 이제 게 더. 디커플링 얘기 나온 게 아닌가요?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빨리 죽여야 나중에라도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토니 블레어 보기에는 늦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지금 그 이야기 나온 그 디커플링,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을 각각 중심으로 한 그 어떤 연합하는 그 나라들끼리의 그래서 그게 EPN 예. 여기 지금 저기 저 미국 중심으로 일단 경제 자체 중국을 뺀 경제 조직을 만들고 세계 조직을 만들고, 그다음에 군사적으로는 아세아판 나토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폼페오 그래 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한국은 더 아주 압박을, 양쪽에서 이제 줄서기 압박을 받는 건데. 근데 한국은 쉽지 않죠. 한국 할 거 다 하더라고요. 그 아까 그 아시아판 나토에도 한국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 몽골, 일본, 예? 미국. 그런 그 정부는 다 생각이 정리되어 있어요. 양쪽에서 하는 거 다 알아서 다 중간 정리되어 타기.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엔트그룹의 그 위챗페이 규제도 이제 좀 할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맞아요. 지금 나오던데. 그걸 많이 웨이챗페이하고 알리페이. 근데 그건 중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해외에 나가서 한국도 지금 저 백화점이나 어디 가나 웨이챗페이 다 돼요. 알리페이도 되고요. 그래요? 중국 관광객들이 써야 되니까. 예, 맞아 쓰는데 그러게 되면 당연히 한국 가게에서 웨이챗페이, 알리페이 받기 시작하면 위안화가 사용이 확대되겠죠. 해외에서 그렇죠. 사용이. 위안화의 확산이 되겠네, 사용이. 네. 그러니까 위안화 국제화 유리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보니까 이거 위안화 국제화 유리하네. 그렇군요. 네. 근데 조금 전에 그 반도체 얘기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시진핑 그 주석이 그 뭐라 그러죠? 그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크니까 지방 정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업부터 해가지고 펀드를 엄청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네. 반도체에다 산업 투자하고 펀드. 기업이 막 생겨서 뭐 1,400개가 넘는 네. 뭐 반도체. 네. 근데 그 중에서 돈 버는 건 10개밖에 안 되고 그렇죠. 나머지는 다 부실화. 그렇죠. 근데 우리 과거 그 60년대, 70년대처럼 네. 정부에서 이 멀쩡한 기업한테 야, 이거 이대로 망하게 두면 안 되니까 이 기업 너네가 인수해서 좀 해봐. 이러면서
그러면 또 이게 애국하는 마음이라는 생각으로 그걸 또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에서도 반복이 되기 때문에 네. 우수한 기업들도 어느 순간 부실 기업을 끌어안아 가지고 부실화될지 모른다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지금 이번에 그 몇 개 기업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국 아직도 반도체로 돈 버는 업체가 거의 SMIC가 겨우 그리고 하이실리콘 걔네는 화웨이 쪽이니까 유니그룹, 칭화 몇 개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돈 태우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중국은 그걸 지금 따질 때가 아니에요. 왜냐면 될수록 풀을 높여가지고 돈을 많이 태워서 할 수 있는 애들을 빨리 하게 하는데 그래서 근데 중국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반도체가 내 보기엔 앞으로 10년이 돼야 좀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목표가 뭐냐면 2030년에 반도체 전반 생태계에서 다 국산화를 실현하는 거예요. 적어도 80% 이상을 국산 부품 쓰는 거예요. 그게 중국식 표현을 하면 중국이 내순환이라는 표현 들어봤죠? 쌍순환 들어봤죠? 쌍순환. 네. 그 중에 그 내순환 있고 외순환이 있어요. 외순환은 외국과의 이 경제 관계를 말하고 내순환은 쉽게 말하면 중국 국내에서 공급 체인을 완비화. 아까 말 반도체 놓고 말하면 설계, 장비, 제조, 후공정, 테스트 뭐 이런 것 갖다가 과거에는 외국 기업이 다 해줬잖아요. 중국은 주로 그냥 갖다 썼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다 우리 자체를 하겠다는 그게 내순환이에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예, 거의 하기도 하고. 주요한 제조업의 중에서 대부분 밸류체인 갖다가 다 중국 국산화 실현하겠다. 원래는 한국에서 부품 조달하고 조달해서 조립해서 팔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중국 그렇게 성장해 왔잖아요. 이제 그거 안 하고 중요한 산업의 밸류체인을 다 국산화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얘기하는 국산화율을 높인다. 예, 그래서 국내에서 다 돌아가게 하는 거죠. 부품 조달부터 시작해서 생산, 판매 다 국내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은 주로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살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게 내순환이라는 의미예요. 예? 예, 그거예요. 그리고 미래 산업에 선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내순환. 그게 아까 말하는 화웨이 같은 게 대표적인 스마트 제조, 스마트 도시 이런 데서 선도로 그게 내순환이고 외순환은 뭐냐면 이렇게 미래 산업에서 중국이 절대적으로 1위 기업이 된 다음에 다시 외국에 수출하겠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서부터 그 해가지고 2030년 이제는 내가 하이 첨단 산업에서 우리가 수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과거의 외순환은 뭐죠? 우리가 노동력만 미국이라는 사장한테 내가 노동력을 팔아먹고 사는 거죠. 월급 받으면. 근데 이런 외순환은 이젠 싫다. 이제 한 10년 지나면 내가 보스가 되겠다. 내가 사장. 내가 나를 위해서 생산하게 하는 내가 그게 지금 말하는 외순환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과잉 투자로 인한 그 어떤 부실의 크기가 확대가 되면서 좀 리스크가 커지는 건 없나요? 있죠. 그래서 지금 그 많은 돈들이 지금 한 10년 돈 태우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근데 거의 다 그냥 낙동강에 알 이런 말이 있어요. 한국어로 낙동강에 던져진 낙동강에 오리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낙동강 오리알. 버려졌다는 의미 맞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까지 반도체 태운 돈들이 낙동강에 오리알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도 아까 장비, 설계, 파운드리, 그다음 메모리, 후공정에서 대표 기업은 하나씩은 다 나왔어요. 그게 성과예요. 근데 아직도 세계적으로 수출할 정도로 있는 실력 있는 기업은 없고요. 국내에서 쟤네끼리 서로 SMIC도 주로 국내 기업들한테 칩을 만들어줘요. 64, 28 이런 거 해외 수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렇게 많은 부실이 있다 보면 보통은 이제 망해야 되잖아요. 돈이 더 이상 안 들어오고 기업이 망해야 되는데 중국의 어떤 시스템상 그 망해야 되는 기업들을 다른 기업에게 떠넘기면서 이게 이전이 되는 거 아니냐, 부실이. 근데 반도체는 국유기업들이 그래요. 국유기업들 다 부실이거든요. 근데 거기 직원들 몇만 명씩 있는데 어떻게 정리해버려요. 그러면 좋은 기업들한테 넘겨줘요. 이거 좀 살려봐라고. 지금 그래서 내가 항상 중국 경제도 비관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반도체는 덜해요. 그런 문제가. 근데 그 돈들이 다 그냥 각 지방 정부별로 펀드를 만들었어요. 막 천억 펀드 이렇게. 근데 그 돈들이 반도체는 있잖아요. 정말 진입 장벽이 높아요. 아까 말했죠. 자본, 기술, 인재. 근데 내가 자본은 중국이 있다 칩시다. 근데 기술은 해외에서 갖고 왔잖아요. 독질에 오든 어떻게 오든. 근데 지금 인재가 부족해요. 절대 부족. 왜냐면 이 반도체는 인재가 한두 명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풀이 풍부해야 돼요. 그게 31개 성취해서 지금 34개로 행정 개편을 했는데
다 반도체를 하면 서로 뺏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은 경쟁이 적고. 치열해지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같이 망하는 거예요. 코스트만 올려놓고. 그래서 저게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인재가 절대 부족해서 지금 중국 각대학들에서 반도체 학과가 막 나오기 시작했고요. 엄청 투자하고 있어요. 옛날에 한국에 80년대 반도체에다 엄청 투자한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제일 부족한 게 인재.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나 이런 한국의 SK 이런 은퇴한 그 고위 임원들이 골프나 치지 말고 중국 가시면 엄청난 도움 받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 삼성전자 그 네. 뭐 하셨던 분이 장 그랬다가 회장, 네. 예, 좀 크게 논란이 됐었잖아요. 맞아요. 한국 이런 걸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실제 그거 아세요? 많이 가 있다는 거. 화웨이 엄청 많아요. 한국 직원들. 그리고 한국 가서 반도체 실제 공장을 설립해서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반도체 쪽으로. 알겠습니다. 근데 그걸 나쁘게 보면 안 돼요. 거기서 성공해서 선종이가 되면 되죠. 그게 몸은 중국이지만 그게 한국 사람이 성공한 거잖아요. 그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국은 어떻게 가야 되냐면 과거 마인드를 버리시고요. 중국이 500대 기업이 전 세계 500대 기업이 중국이 지금 제일 많거든요. 219개가 중국 기업이고 미국은 한 206개 초월했어요. 미국을. 자 그러면 그 500대 기업이 대주주가 한국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예? 법인은 중국에 있는데 대주주가 한국인, 그럼 그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이에요. 대주주가 한국 사람이에요. 기업은 중국에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우리 삼성전자도 외국인 주주가 50% 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경제 영토를 높여야 된다고요. 이렇게 작은 요 지금 북한 때문에 섬나라가 됐잖아요. 요 작은 나라에서 다 같이 죽을 거예요. 아니면 해외 나가서 정복할 거예요. 경제 영토를 넓혀야 된다고요. 어떻게? 투자 금융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간다고 욕하면 어떻게 해요? 갈 수 있는 사람들 빨리 가게 해서 거기서 빨리 성공시켜야죠. 또 그런 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오픈 마인드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겠지만 선순환 작용들을 보면 근데 그걸 우려하는 거죠. 기술이 넘어갈까봐 제가 노하우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반도체 공부 계속 하잖아요. 한국의 삼성전자도 이 대단한 기업도 그 전반 밸류 체인에 대해서 이해를 진짜로 하는 사람 2명밖에 없어요. 이 큰 그룹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고평가하지 마세요. 그 2명 빼고는 다 가도 돼요. 그 2명이 누구예요? 몰라요. 알아 찾아보세요. 전방 밸류 체인. 알겠습니다. 그처럼 이게 분공이 돼서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서 그렇게 뭐 절체절명이다. 그러면 경쟁력이 없는 기업이죠. 한 사람 빠져서 우리 기업이 죽고 살고 하면 그게 무슨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 시대에서 적합한 머리를 마인드 예. 좀 크게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냐 우리 나라의 경제 영토를 높이자 이거죠. 그런 면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뉴스를 보면은 막 헷갈리는 게 중국 경제가 뭐 이번에 IMF에서 발표한 거 보면은 그 수치가 6월 달 전망치보다 높아졌잖아요. 예. 근데 또 한편에서는 그 여러 가지 지수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그런 어떤 지표들이 나오고 이게 어떻게 지금 중국 결론을 경제 흘러가는지. 제가 생각하는 작년보다 경제가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황당한 거예요. 성장했다는 자체가.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해봐. 어떻게 하면 작년보다 경제가 더 잘 나가지? 그러면 세계잖아요. 투자, 내수, 예? 소비, 수출이잖아요. 그럼 작년보다 더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수출이 좋아질 수 있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내가 봤어요. 그렇죠. 왜 경제가 좋아졌다 하니까 왜 좋아질까? 수출이 마스크를 많이 수출했대. 마스크.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중국이 그 수출이 작년 동기보다 지금 커졌다고 그런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출이 증가했다고 나와요. 근데 그게 3분기까지 증가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뭐가 증가했냐면 수출이 그렇게 팍 증가한 건 아닌데 수출이 증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번에 그 유럽하고 미국이 팍 터지면서 그쪽이 하루에 1억 장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많은 나라 자기네 트럼프가 이랬잖아. 미국은 지금 연필 하나도 생산 못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서 수입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국이 많이 수출했어요. 마스크를. 그러니까 이 방역 관련 건 확실히 수출이 증가했어요. 작년보다. 방역 관련. 왜냐면 작년에는 방역이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이거는 말이 돼. 이거 말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그게 GDP를 어느 만큼 끌어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이 주도 산업이 뭐 마스크를 팔아 GDP가 올라가는 경제예요? 그렇죠. 예? 첫 번째. 두 번째는 소비가 늘어났을 것 같아요? 안 늘어났어요? 우리 한국 경험 보세요. 소비가 줄죠. 지금 우리 어려우니까. 대표님은 한국 사회에서 중산층 이상이라 속한다고 돈이 쓰는데 너무 그렇게 막
따지면 안 쓰잖아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돈을 작년보다 많이 써요, 적게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더 있는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 돈 덜 쓰려고 한다고요. 그렇지.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냥 중국 사람이라고 특별히 뭐 돈 쓰기 좋아해서 올해 뭐 작년보다 더 많이 쓰겠어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 안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 백화점을 1년에 4번 갔다면 올해는 한 번도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소비가 늘어나냐고요. 그래 봤단 말이에요, 소비 데이터를. 그냥 자동차 뭐 이런 거예요. 난 그것도 지금 웃기는 게 자동차 작년보다 더 싸요. 에?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 부자라고 칩시다. 근데 왜 자동차를 바꿔요? 올해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자동차를 더 바꿔요? 교체를 해요? 그렇지. 작년에 비해서 그게 교체 수요가 작년보다 더 커지네 이거지 내 말이. 코로나 때문에 더 커지냐고. 자동차가 그렇지. 더 팔렸네고. 나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번 스스로 설득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뭐 지금 환경은 분명히 안 좋아졌죠. 지금 소비하기에는. 근데 그 데이터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죠. 그러면 정부 이제도 할 수 있는 게 투자밖에 없어요. 정부가 의지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투자. 그러면 투자 누구예요? 중국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하거든요. 중앙정부는 발개위, 발전계획위원회, NDRC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는 막 작년보다 더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중앙 프로젝트를 막 뭐 지하철을 깔고 막 엄청 두셨다 일어났다 하겠죠. 인프라 투자를. 인프라 그래서 투자 투자를 증가율이 하겠지.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지방정부인데요. 과거에 지방정부가 투자를 많이 해서 오늘의 중국 경제 성장이 있었어요. 지방정부가 빚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지금 지방 정부와 관련해서 예전에 네. 그럼 우리 방송에서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 부채가 좀 심각하다. 예. 지금 이자 갚기도 힘든데 언제 지금 투자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근데 그런 상황이고 또 국유 기업들도 역시 지금 그런 여러 가지 부채 문제라든가 심각하고. 그래서 제가 보는 중국 경제는 데이터가 뭐 나중에 올해 이제 통계국에서 뭐 3% 성장했니, 4% 성장했니, 예? 5% 성장했니? 저는 내가 기업인이 아니라 기업 CEO예요. 저는 그 데이터를 믿고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제 지표 데이터를 보고 중국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거나 이러면 미스테이킹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거보다도 만약에 중국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면 그런 데이터를 보고 의사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아까 큰 흐름의 변화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50년 지나서 오늘의 2020년을 돌아봤을 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2070년에서 2020년을 바라봤을 때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지각 변동이 일어나요. 지금 엄청나게, 근데 코로나 때문에 더 빨리 와버린 거예요. 근데 그 변동을 잃는 게 내가 미래 10년 후에 우리 기업이 세계 최고가 되는 가장 중요한 빠른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지. 근데 나는 여기 사람들이 뭐 GDP 증가율이 올해 5% 될 것 같아요. 뭐 마이너스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질문하고 관심 갖는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줄이자. 근데 이거는 제 말이고요. 근데 중국 정부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확실한 거는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거고요. 전년 대비 하반기가 5에서 5.6% 사이로 하반기, 3분기, 4분기 이미 2분기에 3.1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분기, 4분기가 5% 이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년 숫자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3% 이상으로 발표될 것 같아요. 3, 4, 뭐 5, 뭐 몇 개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럼 그거는 그렇구나. 네? 그러면 돼요, 그냥.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많은 분들이 그 중국에서 발표한 어떤 통계에 대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불신하는 분이 있고요. 하나는 그 통계를 아니 맹목적으로 불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네. 그 통계가 그러면 교수님 말씀은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그 인위적으로 어떤 조치에 의해서 하나의 그 다른 통계들이 조금 왜곡될 수도 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여기서 제가 오해를 확실히 풀어드려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막 중국 정부가 매년마다 의도적으로 뭐 막 가짜를 조작 그건 아니에요. 중국이 한국 사람 좀 이해 못할 수가 있는 게 한국 작은 나라가 집중돼서 하니까 이해 못할 수가 있는데 중국은 34개 성시에서 이렇게 올려요. 중앙 통계국에 지방 통계국이. 네. 근데 그래 중앙 통계국 지방을 다 장악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올린 데이터를 해요. 그러면 국유기업이 예를 들면 어떤 국유기업은 적자인데도 그게 회계를 조금만 이렇게 우리 회계해보면 알아요. 조금만 어찌 포지티브하게 나와요. 예를 들면 중국 상장 기업들 중에서 마지막에 이익이 0보다 조금 커요. 이건 다 회계로 가능한 거예요. 원래는 적자인데 그런 걸 마이너스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0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포지티브하고 마이너스 다른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게 이렇게 막 34개 합쳐지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작은 오차가 큰 오차로 되고 데이터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크고요.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 통계국에서 이미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옛날에 기자회견 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라. 그런 것들이 항상 존재해온다는 거죠. 그래서 후에 중앙통계국이 직접 조사하기 시작해서 샘플 조사로. 근데 한계가 있죠. 그리고 특히 국유기업이 적자는 지금 보고한 것보다 훨씬 클 거예요. 그냥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업 부채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그 위기, 그 트리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방송을 몇 번 했었는데, 근데 사실 아직까지 저는 고비가 내년 중순에 보면 더 확실해져요. 지금 왜냐면 은행들이 정말 점점 리스크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얘네들 지금 이제는 리스크를 이렇게 한 번에 빵 터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슬슬 지금 중국 은행을 정리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중국어로 放出这个风险, 그러니까 리스크를 이렇게 슬며시 지금 풀어가기 시작해요. 그게 그 부실 대출 준비금 있잖아요. 우리 그 정리하는. 네, 그걸 지금 정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중국의 부동산 기업이 헝다라고 있어요. 제일 큰 부동산 기업이에요. 그게 파산할 뻔했어요. 제일 큰. 그게 파산하면 중국계 100개 넘는 은행들이 파산해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 다시 정리했잖아요. 못 파산하게 하고 돈을 다시 주입하기로 했어요, 지금. 왜냐면 이렇게 우리가 그 넝쿨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 더면 부르르 넝쿨이 다 올라오잖아요. 여기 딸려오는 은행들이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넝쿨을 이래 다시. 그러면 그건 어떻게 그 그래서 연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니에요. 뭔가 그래서 그 채권을 주식으로 변화시키고 그게 그 주주가 심천에 있는 지하철 회사인데 돈을 더 태우기로 했고 증자하고. 예, 그런 방법을 쓰는. 그래서 무슨 스무스하게 그 리스크를 방출해야지 그 헝다 기업을 확 파산해 버리면 어떻게 되죠? 다 같이 죽는 거죠. 근데 그 파산 근데 천천히 해야죠. 그 파산 위기로 몰린 이유가 뭔가요?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서 아니면은 그렇죠. 부동산을 새까맣게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 놨는데 분양이 안 돼서. 예, 이렇게 부동산이 이렇게 통제에 들어가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면서 예를 들면 그거죠. 지금 강남에서 지금 새 아파트 지금 분양가가 지금 시세로 보면 15억이 넘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근데 한국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저렇게 계속 한 부동산 시장 죽어버리잖아요. 그냥 과거 15억으로 분양받은 사람들 어떻게 되죠? 거지가 되는 거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15억으로 부담하는데 시장이 10억으로 가버렸어. 그런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그러면 그 말씀은 네. 지금 중국의 그 부동산 북경이 시장이 지금 그렇게 됐어요. 북경 쪽이 네. 많이 떨어지고 그 있다. 경기도 여기만 경기도요. 북경 그 주변 도시들이 북경이 막 올라가면서 엄청 집값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때 신도시들처럼. 예, 신도시. 근데 그때 분양받은 사람들이 지금 시장 가격이 자기 분양가보다 지금 싼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네. 그러면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부동산을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대출 받아서 사는 건데 그러니까 떨어지면 완전 그러니까 개인 파산하고 똑같은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은행의 부실로 지금 연결되고. 제법 지금 강남이 근데 그건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국이랑 서울이랑 땅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서울에서 강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다행히 같아요. 예?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어느 정도로 갈지 어느 정도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막 20억 넘어갔잖아요. 지난번에 막 제가 세종시 놀랐죠. 세종시 과거에 분양이 6억, 8억 하던 게 20억까지 갔다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은 중국도 지금 앞으로 계속 똑같은 하향으로 갈 문제가- 것이고 한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특정 지역, 대부분 지역 그렇게 될 확률이 없죠. 그냥 이렇게 유일무이한 지역은 조금 그래도 덜 하겠죠. 근데 대체 가능한 지역은 굉장히 리스크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중국에서 부동산으로 다 부자가 됐고 부동산으로 이렇게 재테크 했고 부동산으로 경제가 성장해서 제가 중국 GDP를 시멘트 GDP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GDP가 그러니까 미래를 다 이미 현금 가치로 계산해서 다 해먹었던 거예요. 그게 인프라 투자고 부동산 투자잖아요. 네. 근데 그걸 지금 정부에서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 다 손해를 보는 거죠. 그게 대표 사례가 헝다였다고요. 그러면 뭐 대표적인 기업이 1위 기업이 그렇게 흔들릴 정도면 다른 부동산 말할 필요도 기업들도 없는 뭐 거죠. 엄청 흔들리겠네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뭐 정부에서도 다른 문제들 때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 문제 때문에 이렇게 워낙 저렇게 해결하면서 심각한데, 끌고 예. 가는데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중국을 보면 은행들이 비해를 보면 돼요. 은행들이 그 비하- NPL하고
부실 대출 그 지급 준비금 이런 변화를 봐야 돼요. 특히 도시상 5대 은행들은 뭐 워낙 크니까 그렇다 치고 그 도시 상업은행하고 농촌 상업은행. 작년에도 우리 그 잠깐 보면은 그 지방 은행들이 되게 위험해지고 있다라는 그 리포트가 나왔잖아요. 예, 500 인민은행에서 몇 개.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얼마나 그 이후로 이제 문제는 더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심각해진 거니까. 거. 올해는 더 심각하죠. 코로나인데. 그렇죠. 예. 그러면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예. 어떻게 연착륙이 시도되는 대로 그렇게 될 것이냐? 그냥 간단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요. 지방정부가 지금 새로운 빚을 져서 과거 빚을 갚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잖아요. 3년짜리 발행하고 5년짜리 발행하고 원래는 중국의 채권시장 보면은 듀레이션 만기가 보통 3년에서 5년이 제일 많았어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이제는 중국 채권시장이 만기가 5년하고 7년이 제일 많아졌어요.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빚들이 만기가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아,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기존의 대출을 새롭게 대출로 네. 바꾸면서 네,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다행인 거는 이게 제가 이런 말하면 중국 경제 위기 이런 말하면 뭐 한국식으로 오는 줄 알아요. 막 나라가 파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위기에 대한 개념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예, 왜냐면 한국은 외환 위기를 맞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자본 항목이 개방이 되면서 한머니가 빡 빠지면서 단기 외화 부족이거든요. 외화 부족. 근데 달러 얼마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의 대기업들이 지금 중국 기업처럼 부채 비율이 200% 넘어갔어요. 대우는 1000% 넘어갔거든요. 그게 이렇게 국가 부도 위기 보면 한 번에 터진 거죠. 넝쿨처럼 쪼라락. 그래서 발생한 게 한국 외화 위기고 달러 환율이 1000에서 2000까지 갔잖아요. 근데 중국의 위안화가 지금 6.71 근데 갑자기 20 가냐?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자본 항목 자유 대안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막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위기가 오는데 자본 항목 막아버렸기 때문에 왜냐면 자본 항목을 안 막아버리면 중국 경제가 어렵다 하면 빨리 위안화 자산 팔고 그렇지, 나가버리잖아요. 나가야 그러면 되지. 중국 자산이 와르르 무너진다고요. 네. 근데 지금 못 나오게 하니까 이게 계속 버티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중국 정부는 아까 구유기업이 막 그 부실 위기가 점점 커지는데 돈을 계속 태울 거 아니에요. 아까처럼 파산해야 되는데 안 파산하니까 돈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게 뭐 무슨 일이죠? 생산은 안 되는데 돈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이 계속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가 그러니까 국가 부채 늘어나고 돈이 많이 지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럼 돈이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이게 원래 이게 정상 국가면 자본 한번 개방되기 때문에 환율이 반영이 돼요. 그렇죠. 그럼 시장에서 알아서 조정이 되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거 막아놓으니까 이게 시장에서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중국식 경제 위기는 어떤 겁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어디 그래서 중국이 그런 거죠. 돈을 찍어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아, 계속 그럼 이제 그게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우리가 과거에 라면을 500원 주고 라면을 하나 샀는데 2,000원 주고 사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죠? 위기가 일반인들한테 전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현재 평균 물가 우리 그 은행은 장난 아니에요. 보통 2%를 그 목표 기준치로 잡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느 자료를 보니까 3.5%인가? 근데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CPI를 볼 때 좀 조심해야 돼요. 이게 일반 경제 상식 검사하면 CPI를 너무 믿거든요. 네. CPI 3이냐 뭐 2냐. 돈을 많이 푼 데서 CPI 바로 반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CPI보다도 뭘 보냐면 M1, M2 증가율의 변화를 봐요. 우리가 M1, M2로 보통 시중에 풀린 돈의 유동성을 보거든요. 이게 더 정확해요. 이 증가율을 보는 게 더 정확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 과거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과거에 GDP가 한 뭐 7, 8 높아서 10% 성장했는데 M2가 한 10년 동안 20%씩 성장했어요. 근데 M2가 늘어난 이유가 있어요. 중국은 주로 자본시장이 발전을 안 해서 돈이 사회 융자라고 하잖아요. 네.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가 은행을 통해서 진행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기업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대출을 받은 돈을 계속 자기 계좌에다 은행에 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돈인데 내가 대출 받은 다음에 또 이 계좌가 다시 은행 계좌로 이 기업의 은행 계좌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똑같은 돈인데 2배로 숫자가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그게 M2인 거예요. 기업의 은행 계좌까지 합해. M2 증가율을 보는 거죠. 그래서 어느 만큼 근데 그게는 상관없는 게 어차피 똑같은 돈을 2배 계산되니까 물가는 거기에 따라 변한다고요. 사람들이 그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물가에 그게 반영되기 시작하는데 근데 CPI를 계산할 때는 물가 이게 부동산 뭐
식품, 뭐 우리 현실사에 쓰는 것들을 웨이트를 줘요. 가중치를. 네. 그럼 중앙정부 입장 CPI를 높일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왜? 웨이트를 조정하는 거죠. 이번에는 만약에 옥수수 가격 확 올랐다면 옥수수 웨이트를 줄여주는 거죠. 그럼 CPI가 그대로 될 수도 있잖아요. 네. 무슨 뜻인지 전달이 됐죠. 원래 CPI를 너무 믿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모든 어떤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그런 어떤 객관성이 안전성, 좀 객관성은 덜하다는 거죠. 좀 덜. 근데 왜냐면 중국 정부는 한 3%를 봐요. 3% 거시경제 통제 기준을 한 3%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국채 이율을 3.5를 주는 건가요? 그거보다 좀 높게? 거의 그렇죠. 근데 뭐 꼭 그건 아닌데 일단 거시경제 통제 기준 변수로 3%를 잡고 있어요, CPI를.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그러니까 그 일부의 그 한정된 일인 건지 아니면 중국의 어떤 대도시들 위주의 그러니까 중국 전체 일선 도시 중에서 그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요. 유일하게 다른 게 항주, 심천 그 몇 개는 달라요. 계속 왜냐면 인구 유입이 되니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국이 지금 미래 50년 후에 오늘의 2020년을 봤을 때 중국 젊은이들의 운명을 개변하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도시화, 중국 정부의 도시화 구성이 변했어요. 이번에 혹시 뉴스 보셨는지 모르는데 최근에 두 가지 일이 중요한 일이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그게 아까 심천의 DCP 추천 통해서 한번 민간인들 써봤다는 사실하고 두 번째 중요한 게 심천이 중국 경제 개혁 개방 특구였잖아요. 네. 78년에 등소표기 개혁가 지금도 심천에부터 했단 말이에요. 4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시진핑이 그 40주년 기념식에 참여해서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갈 것인가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천을 갖다가 사회주의 선도 시범 도시로 만들겠다고 표현해요. 근데 이게 한국 사람들 듣기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단어니까 무슨 말이야 이런데 제가 아주 쉽게 표현하면 심천을 런던, 뉴욕 같은 세계적 도시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첫째 포인트가. 첫째. 그 다음에 심천이 옛날에는 제조 혁신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거기 화웨이, ZTE, DJI, 미국이 제지하는 기업이 다 심천에 있어요. 그래요? 그것처럼 제조 혁신의 아이콘, 제조업의 생태계가 심천이 제일 잘 돼 있거든요. R&D도 제일 빨리 돼 있고. 그래서 제조 혁신의 아이콘에서 지금 심천이 금융도시로 변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심천이 홍콩 딱 옆에 있어요. 근데 과거에 위안화 국제화의 허브가 홍콩이었어요. 근데 홍콩 이번에 알죠? 봉화법 통과 등등 그렇죠. 이슈, 미국이 제재하고 이러니까 그 위안화 허브 기능을 심천에 옮겨오려고 해요. 그래서 심천을 지금 이번에 심천 도시라는 그 포지션, 중국 국가에서 차지하는 포지션을 금융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심천은 제조 혁신 플러스 금융도시로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옆에 홍콩이기 때문에 되게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심천이 가장 앞으로 아까 그 내순환이라고 했죠. 그게 고첨단 산업에서 국산화 실현이잖아요. 그걸 심천에서 선도적으로 하게 하고 금융도 왜냐면 심천이 장점이 뭐냐면 거래소가 있어요. 심천 거래소가 자본시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들, 외국 자본이 심천에 와서 마음대로 하게 하는 거예요. 네. 내륙에서 안 되는 거는 심천에 와서 막 증권사 마음대로 만들고 선물사 마음대로 만들고 뭐 펀드 마음대로 만들고 그러니까 자본도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고 마음대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심천 한정을 해서. 네. 그러면 심천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죠? 자본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그다음 거기 가면 생태계가 다 있고 거래소가 있고 이처럼 좋은 동네가 어디 있어요? 이게 제2의 홍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심천이 점점 거기에서 심천이 어떻게 아까 중국의 쌍순환이라는 게 국내 내순환하고 외순환이죠. 그러면 심천이 그 외순환의 선두 동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천 중심으로 해서 마카오, 홍콩, 그거 중국어로 광동성까지 해서 외강어 대망구라고 해요. 외강어 땅환취 전략. 그러니까 도시화 전략에서 중국이 닭처럼 생긴 이 큰 나라를 큰 경제 블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블록화. 도시화 블록화 큰 거 만드는데 이게 지금 심천을 선두로 해서 홍콩, 마카오, 광동성까지 다 묶어가지고 뭐 하냐면 외강어 따완치라고 불러요. 왜 광동성을 말하고 홍콩 말하고 오는 마카오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심천이 광동성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외순환의 핵심 지역으로 하니까 자본이 들어가고 나가고 마음대로 하게 해요. 근데 왜 광동성까지 넣냐? 중국이 광동성이 가장 잘 살아요. GDP가 한국을 초월해요. 1인당 GDP 굉장히 높고 그래서 여기는 소비 중심이에요. 그래 보세요. 심천이 얼마 조건이 좋냐면
제조업이 혁신 기업들이 다 있고 뒤에는 소비가 받쳐주고 앞에는 금융이 받쳐주고 그럼 어떠죠? 이 동네를 갖다가 중국이 외순환 외국하고 호흡하는 허브로 키우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내 이해 상세하게 주는 이유가 중국이 미래를 이루어야 한국 젊은이들이 미래가 있잖아요. 변화를 알려주는 거예요. 미래 30년, 50년 일어날 일을. 네. 그다음 두 번째 큰 경제 블록이 어디냐면 상해 중심의 장강상학주예요. 상해는 중국이 가장 잘 사는 동시고 금융이 아주 발달한 도시다. 상해 거래소가 있고요. 근데 상해는 한계가 있는 게 자본 항목이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어려워요. 국제 금융 도시로 되기에는. 근데 상해 장강상학주, 항주, 소주, 항주에 알리바바 있잖아요. 그게 전자상 거래 플랫폼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해, 항주, 소주를 하나 묶어서 그게 장강상학주예요. 그게 하나의 경제 블록인데 여기는 중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 여기 와 있어요. 머리가 제일 좋고 돈이 제일 많고 부자 다 여기 와 있어요. 그럼 이걸 중국의 새로운 소비 역량 도시로 키우는 거예요. 그게 국내 내순환의 허브 지역으로 만드는 거예요. 얘네는. 그리고 지금 남중국해 중심으로 해서 미국하고 중국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크로스보더 국제 무역에 있어서 제일 싼 물류 비용이 바다를 통하는 거거든요. 에너지 수입하고 이런 게. 근데 미국이 지금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민감하게 인도하고 중국이 충돌한 다 뒤에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상의 싸움이 치열해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란에 중국으로 오는 이런 석유나 이런 거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해군이 세잖아요. 그렇지. 공군이 세고. 근데 중국이 안 돼요.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방법은 뭐죠? 나중에 해상이 막혔을 때의 대안을 찾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육로계통이에요. 그게 유라시아를 동원하는 거예요. 그게 1대1로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쪽이 막히면 육로를 통해서 기차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중서부 지역이 하나의 큰 경제 블록을 만드는데 그게 어디냐면 서안, 성도, 중경, 그리고 운남성, 곤명, 이게 다이아몬드 행이에요. 여기 또 중국이 하나의 큰 도시화 경제 블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또 이렇게 유럽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그 무한, 이번 코로나 터진 무한, 그다음에 안희성, 허브웨이 이런 데는 그 바이오라든가 이런 반도체라든가 이런 최신형 IT 기업들이 이쪽에 또 유치를 해서 전 국가를 이렇게 그림을 짜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빨리 먼저 가는 게 외강호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심천이 제일 먼저 정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심천은 지금 중국에서는 이런 정부의 직접적인 정책 혜택을 만들려면 직할시가 돼야 돼요. 여기 말하면 서울특별시가 돼야 돼요. 근데 심천은 직할시가 아니에요. 부산 직할시 뭐 이런. 예, 그렇게 부산 그렇게. 근데 심천은 아닌데 직할시보다 더 많은 정책을 받아와요. 마음대로 해라 이거야, 너네는. 그래서 이름이 사회주의 선도 시범도시인데 이번 DCP도 상해에서 안 하고 심천에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천을 갖다가 외국하고 호흡하고 국내의 기술을 뒷받침해주고 기술이 빨리 가고 금융이 빨리 가는 가장 실험 도시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거 아세요? 인류의 역사를 결정하는 거는 아래와 같은 몇 개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국가가 부강하고 국가가 쇠퇴하고 인류의 역사 흐름이 기후. 사람들이 추운 데를 가기 싫어요. 그래서 따뜻한 날씨를 찾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란 거는 가난한 곳에서 잘 사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자기 고향을 왜 등지고 떠나요? 왜 다 서울로 와요? 가난해서 부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거기에 따라 사람이 가요. 인제 다 거기로 가요. 인제는 어디로 흘러가냐면 추운 데서 따뜻한 데로, 못 사는 데서 잘 사는 데로. 인제가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에 소비가 일어나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선도하게 돼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세계적인 인재들이 어디 갈 것 같아요? 심천을 왜냐면 그게 남쪽이잖아요. 춥지 않고 가게 되고. 아, 기후도 거긴 괜찮아요? 다 남쪽이에요. 상해 가게 되고, 이쪽 가게 돼요. 그냥 중국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다 여기 모이게 돼요. 특히 해외 유학한 사람들이 미국에서 저런 내쫓는 정책하면 다 여기, 지금 상해가 엄청 경제가 좋아졌어요. 올해. 왜 코로나 때문에 미국하고 관계가 나빠지면서 미국이 인재를 내쫓는 사람들이 중국인 다 돌아왔어요. 그게 다시는 안 간대. 그게 다 이쪽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인재가 몰리면 어떻게 되죠? 지역의 경제가 발전하고 얘네들이 또 두뇌가 합쳐지면서 또 새로운 게 나오고 중국은 아까 시장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또 기적 같은 유니콘 기업이 만들어지고 그게 또 생태계 풍부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이동은 사람의 이동이고요. 산업의 이동이에요. 근데 그게 이쪽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드렸으니까 한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인재 이동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지금 한국 내부에서는 뭐 다 서울로 몰리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중국하고 경쟁했을 때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절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한국 미래 산업 선도하려면 인재가 많아야 되죠. 근데 한국이 인재가 많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젊은 애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나게 이거 미래 산업에서 일한 경험을 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젊은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무원 시험 치고 있잖아요. 그 창업을 피하고 대기업에 들어가 앉아 있고, 대기업은 핵심보다도 대기업병에 걸려서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특구를 이제 이렇게 몇 군데로 나누면서 그러하는 곳들 위주로는 이제 아주 앞으로 그럼 심천 여기에는 아까 자본 항목 이게 개방이 되나요? 지금 다 그걸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못하게 해도 저기는 많이 풀어주겠다. 그럼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럼 거기에서만 된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에 들어간 기업이나 외국 기업 들어갔을 때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가 별로 제한을 안 주는 거죠. 지금은 중국에 투자 들어갔잖아요. 나올 네. 때 외환관리국에 다 승인받아요. 들어갈 때도 승인받고 나올 때도 승인받고. 그럼 내가 이제 신천에 근데 거긴 창구만 열어서 내내는 거기서 마음대로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들어갈 때도 자유롭게 들어가고 그럼 투자 자금도 들어갔다가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예, 그런 걸 자유롭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거기가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난 아니고. 사무실들을 얻어야 그렇죠. 되고 지금 사람들의 집을 어마어마해요. 얻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한국 젊은이들이 저런 지역에 가야 돼요. 큰 물에가 놀아봐야 돼요. 신천. 그냥 한국에서 빅데이터를 못 만지잖아요. 그냥 중국과 빅데이터를 만지게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 테슬라 중국 간 거예요. 테슬라 생각해 미래는 무인 자동차다. 스마트 자동차다. 스마트 자동차의 핵심은 소프트웨어다. 소프트웨어가 힘 발휘하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근데 민주주의 국가는 인권이고 어찌고 데이터를 못 쓰게 하는데 무슨 빅데이터냐. 근데 중국은 마음대로 쓰니까 얼마나 땡큐하냐. 그러니까 중국이 3년 할 걸 미국에 30년 할 걸 중국이 3년이 끝난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서 빨리 해봐야 된다고. 근데 그게 experience 해봐야 그렇지. 돼. 네. 그러면 거기에 뭐 우리 그 어떤 그 초보 프로그래머들이라든가 엔지니어들이 가면은 뭐 일 잡을 쉽게 근데 구할 수 있나요? 언어 장벽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은데. 언어 장벽뿐이에요. 원래 중국어 잘하고 영어 잘하면 되게 좋아하죠. 한국 엔지니어들을 동남아 사람들도 엄청 좋아요. 한국 사람들을. 아, 그래요? 그리고 중국도 이런 산업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을 엄청 좋아하죠.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 언어적인 문제. 하고 한국 사람들이 중국이 이렇게 가까운데도 중국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중국에 대한 편견이 너무 뿌리 깊어 있어서 그 자체를 거부하다 보니까 가서 융합되기가 힘들어져요. 저처럼 이렇게 와가지고 막 융합이 돼야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하고. 우리 안 교수님의 중에서 여기서 와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융합이 돼야 돼요. 똑같이 차이를 못 느껴야 되죠. 저 차이 느껴요. 말투 이상한 외에는 안 느끼죠. 말투 이상한 거. 네, 차이. 그것만 빼면. 네. 그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사회에 융합이 돼야지. 융합이 되려면 언어를 알아야 문화를 알게 되고 문화를 알아야 진짜 친하게 되죠. 그렇죠. 영어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하고 진짜 친하고 속신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 언어를 배워야 되겠네요. 그 문화를 익숙해야 돼요. 또 그쪽에서도 요새 뭐 한류 때문에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거 알아요? 그냥 지나간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국 북경에 있잖아요. 지난번 제 학생이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 북경에 그 상해. 네. 상해고 제일 번화한 거리가 후민루라고 있어요. 거기 제일 잘 사는 동네, 여기가 명동처럼 후민루가 있는데, 그게 부대찌개 있죠. 부대찌개, 여기 한국 사람 엄청 좋아하잖아요. 좋아하죠. 부대찌개 뭐가 실전 들어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렇죠. 엄청 비싸게 팔아요, 거기서. 근데 줄을 서서 먹는다잖아요. 예? 한국에서 뭐 5,000원 팔 거 거기는 25,000원 받는 거예요. 근데 줄을 서서 먹는다니까요. 근데 왜 그런지 알아요? 왜 한국 부대찌개에 한국에서 5,000원짜리 25,000원 중국 사람 내려고 할까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고 한국 음식을 좋아하고 한국 힙합을 좋아해서 그 부대찌개의 의미를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스타가 먹은 음식에 대한 문화적 소비라는 거죠. 문화 소비라는 거죠. 음식 같이 소비. 뭔가 공감대를 만들고 싶은. 그러니까 음식 소비가 아니라 먹는 건 음식인데 실제는 문화 소비인 거죠. 문화 소비. 그게 한국이 가야 될 길인 거예요. 근데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요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 이제는 우리 한류, 그러니까 우리 문화 산업을 더 키워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한류가 또 어떤 분들은 이 일시적 유행 아니냐. 그러니까 어때요? 교수님 보시기에 중국 내에서의 한류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뭐 K-팝 이런 거는 나중에 차이나류, 한류 있는 거 차이나 무슨 류가 나오면 중국 류 나오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한국인들이 특유의 매력이 있어요. 이거는 타고나요. 이거는 안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거는 세계적으로 나갈 때 한국인들이 정말 외국인들이 한국인들하고 오래 있으면 한국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 좋아하는 이유가 한국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한국 사람 특징이 뭐냐면 되게 정이 많고 그런데 유머러스하고 그러면 또 패셔너블해요. 이게 너무 되게 깨끗하고 멋부릴 줄 알고 재밌고 그리고 정이 많아 착해요. 그리고 이렇게 자체가 깨끗해요. 이게 세상에 많이 다녀보세요 알겠지만 사실 이런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화장실 가보면 알잖아요. 놀랍게도. 깔끔하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미국 가도 한인 이런 데 가 있으면 얼마나 다르잖아요. 이렇게 뭐라고 해야지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정들이 있다고요? 근데 아니, 정뿐만 아니고 그 뭐라고 해야지 사람에 대한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예, 되게 그런 걸 중요시해요.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런 나라가 많지가 않다고요. 많지가 않아요. 근데 하긴 그 다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살듯이 외국 매력이 나가서 있다고요? 살면 어디 가선 자리 잡는다고. 예, 그리고 그거 아세요? 한국에 들어 그 유럽 사람들이 있잖아요. 한국을 살수록 좋아하잖아요. 안 가려고 해요, 유럽을 다시는. 왜냐면 한국에 살다가 외국 가서 살면 너무 불편하고, 첫째 불편하다. 두 번째는 오피니언이 불편한, 자기 돌아가 봤더니 너무 불편하고 한국 살다가.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무 재미없다. 자기 나라가. 그렇지. 여기 저 먹고 살 길만 있으면 한국처럼 살기 좋은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보세요. 난 코로나가 잘 왔다고, 미안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미안한데, 역설적으로 코로나가 아시아 이 국가들의 저력을 보여줬거든요. 유럽에, 우리가 이게 이제까지 유럽에 우리가 대한 생각하는 유럽하고 미국에 대한 환상을 다 깨버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알았던 선진국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완전히 경험한 거죠. 그 시민의식이라든가. 이런 그게 뭐 것들이. 인류의 법회적 가치를 존중한다는 나라가 이번에 하는 행태를 보면 아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일단 요약을 좀 해보면은 심천을 중심으로 이번에 그 아마 하루 이틀 전에 그 뉴스로 좀 많이 나왔던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 시진핑 예, 거기 가가지고 뉴스로 그 팩트만 말한 거지 그 함의는 제가 설명드린 거죠. 그게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냐를.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그냥 뉴스 보고 아 그랬나 보다. 뭐 근데 제가 풀어준 거죠. 그게 지방 가가지고 왜 시진핑이 거기 갔을까? 왜 그런 말을 했을까를 미래 50년의 입장에서 설명해드린 거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중국은 심천을 중심으로 한 금융업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외순환의 허브가 되는 거죠. 그쪽은. 외국과의 어떤 네. 대외 창구. 이제까지 우리가 홍콩 단일화였잖아요. 네. 근데 홍콩 이후 대체할 수 있는 네. 곳으로 그 전략을 심천이 짜고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이제 부각이 되고 네.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네. 한번 살펴보는 왜냐면 걸로. 거기 그 선물회사, 증권사 맘대로 만들게 하잖아, 펀드사. 한번 다음 시간에 네. 그 우리가 어떻게 그 심천의 어떤 현재 그 전략을 네. 우리가 활용해서 거기에서 뭔가 비즈니스 기회나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말하지 마세요. 있을지. 배 아파요. 이 말하면. 왜 알려드릴게요. 이번에 올해 아시죠? 지금 한국에 공모주 얼마나 난리 나는 거 아시죠? 막 그렇지. 보증금이 1억 주고 뭐 이게 두주 세 주. 얼마나 지금 올해 난리 났어요. 근데 작년에 1년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제가 한국 기관 투자가들한테 중국의 엔티 파이낸셜, 그 다음에 룩팍스 세계적인 핀테크 기업이에요. 중국에 이런 스타 기업들이 있어요. 거기다 투자해라고 제가 DJI, 예? 해라고 엄청 했어요. 정말 노력했어요. 펀드 한 1,000억, 2,000억 태워라고. 그때 했잖아요. 올해 그냥 끝났어. 이번 엔티파이낸셜 상장하잖아요. 그냥 막 난리 났잖아요, 지금. 첫째. 그 다음에 룩팍스가 내가 말한 이게 또 이번에 10월에 상장해요. 그러면 지금 뭐 그게 뭐 50%, 60% 문제 아니에요. 몇 배의 문제예요. 근데 그냥 뭐 아무리 말해도 안 통하는데 이런 말을 하게 하면 좀 화난다고요. 누가 따라줘야 되는데 따라 안 주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런 게 있는 것 같아.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도 이제 좀 차분차분 이제 한번. 근데 그거 아세요? 이번에 엔티 파이낸셜이 상장한다니까 이제서 와서 어떻게 그걸 티어를 받아올 수 없네. 이제 와가지고. 이제 와서. 아이고.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투자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난번에 어떤 출연자를 초대를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난 10년간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중국 개인 투자자의 90%가 손해를 봤다. 그리고 또 1억 9천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1인당 중국이 투자했을 때요? 네, 중국 투자자들이. 오케이. 예.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액수를 다 합치면 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변수가, 그러니까 되게 우리 그때 안 교수님도 얘기하셨듯이 뭐 회전율이 연간 뭐 3,500%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그러니까 단타 위주의 어떤 시장이 되면서 그런 시장의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지 장기 투자로 갔다가는 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럼 그분이 요점이 뭐예요? 자기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 결론이 난 궁금해서. 결론이 뭐냐면은 네. 그러니까 황금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다른 나라는 특별히 더 많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거는 포인트가 미국과 신흥국가의 차이인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여러 가지 오래된 그 제도들을 통해서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걸쳐져서 예서 ETF라는 것으로 어떤 전체 시장을 담았을 때 어떤 성공 확률이 높은데 이런 뭐 중국도 그렇고 뭐 베트남, 인도, 한국 어떤 시장 전체를 담는 ETF에는 부실 기업이 많이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제가 말씀드릴게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개인 투자자는 돈을 못 벌어요. 아, 일단 첫 번째. 네, 왜 그러냐면 꼭 국가와 상관없는 게 모든 비즈니스가 그래요. 더 잘 항상 이 세상은 20대 80이에요. 모든 산업이 그래요. 누가 돈 벌죠? 80은 돈 이렇게 누가 돈 벌죠? 우리가 한 사람을 성공하려고 해도 내가 항상 상위 20% 들어가야 내가 성공해요. 주식도 그렇고요. 기본 발전이 룰이 그래요. 누가 돈 벌? 항상 20대 80. 내가 20에 못 들어가면 어떤 산업은 5%에 못 들어가면 게임 끝이에요. 하물며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그 월가에서 10위가 1대 99로 나왔잖아요. 99% 1. 99%는 다 그냥 돈 못 벌고 잃는 사람이고 1%만 부자 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현실 생활도 그래요. 뭐 내가 회사 내에서도 그렇고요. 장사를 해도 그렇고 뭐 하든 내 상위 5% 20% 안에 못 들어가면 나는 루저예요. 그게 꼭 뭐 중국 주시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포인트에서 말하는 게 먼저 첫째, 개인 투자자가 돈 잃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오히려 그게 정상이다. 그게 뭐 중국 시장은 10%대 90%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나라도 거의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저는 5%대 95, 과격하게 말해 1% 99, 나 1%못 들어가면 돈 벌 생각 하지 말라고요. 첫째 포인트. 두 번째, 미국이 돈 벌었다고 하는데 미국 개인들이 돈 벌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개인은 자기 개인 투자 안 해요. 펀드 간접 투자예요. 누가 자기가 앉아가지고 이러고 눈이 빨개가지고 한국의 동학개미처럼 안 해요. 제가 몇 번 말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비율이 작다. 거의 없죠. 대부분 다 간접 투자예요. 그러니까 펀드를 통해서 PB네 말하잖아요. PB한테 관리를 시키지 내가 안 한다고요. 한국의 동학개미, 개념이 나온 요즘에 서학개미가 나왔잖아요. 외국에 투자하는 거. 이거는 슬픈 일이에요. 이거는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 뭐냐면 중국도 당연히 이 금융시장이 금융기관들이 제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죠? 개인들이 자기네 돈 번다고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요, 시장을? 그러니까 한국도 액티브 펀드 이게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수수료 빼고 오히려 마이너스인데도 수수료값 내느라.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이 얘기를 안 들어서 모르겠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꼭 중국 시장이라서 무슨 좋은 기업이 몇 개 없고 뭐 대부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현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일반화라.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똑같다라는 거고요. 근데 굳이 중국의 자본시장에 대해 속도 맞추면 다른 나라하고 차이점이 뭐냐? 그거는 있어요. 중국은 상장 기업들이 지금 한 4천 몇 개 되거든요. 거창바 이런 거 다 빼고 메인 플레이에 있는 상해 거래소 신천 메인보드에 있는 게 4천 몇 개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국유기업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국유기업은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한국처럼 이사회도 있고 주주총회도 있고 격식업 사회이사도 있고 다 똑같아요. 우리 보기에는 한국 기업 다른 점이 없어요. 근데 실제는 그 국유기업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달라요. 한국은 정말 주주가 움직여요. 뭐 이사회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중국은 국유기업이다 보니까 그 이사회 멤버들이 다 국유기업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국유기업 사람들은 뭐 한국에 이런 공사 같은 사람들이 와서 그게 내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실제는 공산당 기업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주 국유기업은 당서기가 있다고요. 그리고 이사장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앞에서 보기에는 이사회가 의사결정을 하는데 실제는 당서기가 큰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기업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그 기업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에 대한 결정이 한국 기업, 미국 기업처럼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국유기업은 꼭 기업이 완전 시장 원리로 가는 게 아니라 국유기업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게 우선 목표예요. 기업 가치 극대화가 우선 목표가 아니라 사회 안정이 우선 목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기업에 일자리. 그러니까 그렇죠. 일자리가 이익이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 안정과 일자리가 우선이기 때문에 적자라도 파산을 안 시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주주의 이익이 우선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국가의 이익, 사회 안정이 이런 것들이 우선이라.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내가 어느 만큼 리스크를 컨트롤할 수 있냐. 이 퀘스천이거든요. 그런 거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 분이 이제 지난 10년간의 어떤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꺼낸 게 이제 유상증자, 그러니까 주식 물량이 자꾸 막 쏟아지니까 오를만 하면 떨어지고 이게 사실은 이제 팩트긴 한데 문제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어떤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아, 그 얘기 하려면 되게 긴데요. 중국은 사회주의에서 왔잖아요. 네. 원래는 다 주식회사 아니었고 유화회사였고 국유가 그냥 주식 발행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주식회사로 만들어가 상장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국유 기업을 외국 기업이 만약에 다 사버리면 외국 기업이 돼버리잖아요. 그냥 국가 안정이 위험 맞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비유통주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70%는 비유통주로 놓고 30%만 유통화시켰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터져요. 이게 주로 대학에서 강의하는 건데 한계가 있으니까 비유통주를 유통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외에 상장한 기업들은 다 유통화 작업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매년마다 물량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려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의 유통화 작업이 끝났어요. 대부분. 아직도 한 10% 정도 남아있는데 그게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건지 다른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계속 그럴 거냐. 지금 만들어지는 회사들 대부분 주식회사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유통화 개혁 이런 이슈가 덜해요. 근데 유상증자를 해서 물량이 증가하는 건 좀 다른 개념이에요. 그거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이 존재하는 문제예요. 중국, 그거 우리가 전문 용어로 SEO라고 해요. 그거는 다른 문제예요.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정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통주 그 물량들에 대한 유통주 물량을 유통화시키면서 물량이 계속 풀리면서 주가가 뭐 올라간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안 들어봐서. 일단 뭐 그 얘기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작업들은 이제 얼추 거의 다 완성이 됐죠. 완성이 된 네. 상황이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다른 각도에서 그 경영진들이나 그 오너의 필요에 의해서 뭐 조금 불합리한 네. 유상증자들을 해나가는 네. 이런 것들만 이제 조심하면 되는 네. 그런 상황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거 어느 나라나 존재해요. 네. 그러면 지금 뭐 이제 이거 뭐 중국을 떠나서요. 현재 시점 뭐 그동안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근데 유동성이 이제는 좀 약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의 시장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건 글로벌 상황인 것 같아요. 다 어떻습니까?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 모든 나라가 다 돈 풀고 있잖아요. 그 돈이 어디 갈 수 있는데 그것이 있어요? 주식시장 말고? 그렇죠. 그렇죠. 주식시장은 유동성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많이 풀면서 올라간 부분이 있고요. 펀더멘탈보다 유동성이다. 근데 펀더멘탈이 코로나 샥이 와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다가 중국 중심으로 해서 일단은 분기별로 좋아지고 오는 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또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보다도 미래 산업이 더 많이 증가했잖아요. 주가가 아니면 테슬라라든가 이런. 근데 모든 새로운 그 산업이 새로 나올 때마다 버블이 필요해요. 옛날에 IT 버블이 필요했던 것처럼 어떤 전체 사회 경제 구조가 새로운 산업으로 가려면 그 산업이 버블이 있어야 돈이 거기로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버블이 필요한 거예요. 정부 입장에 한국판 뉴딜이 잘 되고 한국이 미래 산업으로 산업 구조조정이 되려면 한국이 바이오 그리고 한국의 이런 안텍 산업들이 주가를 잘 받아야 돈이 거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1억 보증금 내면 2개 주를 배분받는 것처럼 고모주. 이렇게 버블이 생겨야 돈이 거기서 쏠리면서 거기서 스타트 기업들이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긍정적이라는 거죠. 근데 버블이 가는 행태를 보면 앞으로 꺼지거든요. 꺼졌다가 다시 또 가고 이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 2000년 IT 버블 때 퍼하고 비교하면 지금 퍼는 아직도 낮아요. 앞으로
그래서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40%에서 정도 저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가다가 또 한 20% 떨어질 거예요. 이러면 갈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근데 요즘 그 위안화 강세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따라서 한국도 그렇고 네. 달러의 약세는 점점 세지는 것 같고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 지속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막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 되는 돈을 푸는 건 확정적이거든요. 많이 푸네, 전에 푸네. 그럼 달러는 뭐 위안하고 달러 환율이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덜 풀고 미국은 풀고 그럼 당연히 환율이 위안화가 절세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중미 무역 충돌이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는 그 달러 결제 시스템에 대한 지금 불안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위안화 글로벌 국제 결제를 높이려고 해요. 위안화 결제를. 그러려면 위안화가 절상을 가져야 사람들이 쓰잖아요. 예. 그게 두 번째 요인이고요. 위안화 국제가 시급해진 거예요. 세 번째는 지금 외국 자금이 중국에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 저렇게 싸우는데 미국 자본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월 거의 뭐 100억 위안 넘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100억 위안이면 얼마죠? 곱하기 170 하면 돼요. 1.7조. 예. 그래서 주로 주식사, 채권사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10년짜리 국채를 비교했을 때 미국은 0.6%도 안 되는데 중국은 3% 넘거든요. 지방채는 수익률 더 높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한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시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위안화가 절상이 되는 부분 또 있고요. 위안화 자산 수요가 늘어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또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중앙은행이 이미 조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오히려 절하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자기 관리하는 폭이 있어요. 일단 수출하는데 좀 어려워지는 타격도 되고요. 되잖아요. 미은행이 생각하는 합리적인 구간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 조정할 거예요. 네. 근데 조금 전에 지방채 얘기하셨는데 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그 중국 지방 정부들의 어떤 상황이 안 좋잖아요. 네. 근데 그 지방채 높은 그래서- 이율 준다고 사도 되나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투자 기회죠. 왜요? 왜냐면 지방채 그런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방채는 신용 위기는 없어요. 신용 파산은 없고요. 국가에서 어차피 해주게 돼 있어요. 아. 그러면 유동성 위기밖에 없거든요. 유동성 리스크. 그거는 유동성 리스크 쉬운 말로 하면 내가 원할 때 사고 원할 때 팔고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기까지 가고 가면 그거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근데 너무 긴 채권은 그런데 뭐 3년짜리 이런 건 되게 좋죠. 근데 보통 한 어느 정도 되죠? 아, 그거는 굉장히 달라요. 상해, 북경 이런 데는 어제 국채보다 비싸죠. 국채가 지금 3%. 3%니까 4%, 5%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그게 위안화가 올해만 지금 6월 대비 위안화가 6% 절상했어요. 그리고 플러스 환율, 수익률 하면은 10%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원화 강세가 그러니까 역설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화하고 이렇게 동반해서 이 원화도 강세가 가면서 이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이게 환차손이 자꾸 생기니까. 근데 또 어떤 분은 우리가 미국에 투자할 때 환차손 염려하면서 투자하냐 이런 근데 의견도 그게 좀 있고. 한국 금융기관들이 환해지를 잘 안 해주거든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근데 환해지 하면 사실 환차손은 걱정 안 해도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그동안 달러가 계속 그러니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환해지를 안 한 상태에서의 투자가 더 그러면 유리하다고 사실 생각을 했던 건데.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공부하고 투자하라고요. 예. 근데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도 있잖아요. 또 어느 순간 뭐 2차 팬데믹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또 모르죠. 왜냐면 다시 팍 뛸 수 있으니까. 미국이 지금 백신이 나오고 경제가 좋아지고 이러면 달러는 또 절상을 갈 수도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 경제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 같아가지고 항상 이게 하나의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게 뭔가 낭패를 보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주의 깊게 시장 흐름을 보면서 공부하지 않으면 투자도 정말 우리 사업하듯이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단기에 돈 벌 생각 하지 말라고요. 그거는 이기는 게임이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안유아 교수님하고 중국 내부의 여러 가지 경제 상황들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네, 오늘 아주 유익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